이번 단원의 제목이 모평균하고 표본평균이라고 하니까 뭐 어떤 평균값을 구하기는 하는데 이 도대체 뭐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뭔지를 해석하고 표본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뭔지를 해석하면 되겠지. 그런데 이제 모평균은 앞에서 이전 시간에 얘기했었던 그 모집단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모평균은 모집단의 평균. 그 모집단의 평균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구했었던 전체 집단의 평균이지. 전체 집단의 평균. 그래서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 이 용어들을 새로이 받아들일 건 아니고 우리가 그동안 구해왔었던 평균, 분산, 표준 편차에 대한 표기를 앞으로는 뭐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라고 한다고 이해를 하도록 하자. 자, 그래서 이제 모집단에 대한 자료들,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그동안 구해왔었는데 이 표본 평균이라고 해서 이 표본에 대한 용어, 샘플링을 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맥락은 이제 대략적으로 알고 있지. 이 전체 집단에 대한 조사가 어려우니까 특정한 표본 몇 개를 뽑아서 조사를 해볼 거다 이런 얘기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전체 집단에 대한 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건데 왜 전체 집단에 대한 조사가 어렵냐? 많이 예로 드는 게 이거지. 이제 고등학교 남학생들의 평균 키 또는 뭐 고3 남학생들의 평균 키를 구한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우리가 수능 보는 인원이 보통 지금은 좀 줄어서 한 40만에서 50만 정도 되긴 하는데 4, 50만 명 정도에 되는 모든 학생들의 전수조사를 하기가 꽤나 어려운 일일 거라고. 그래서 고등학생 남자의 평균 키, 뭐 예를 들어 173이라고 발표가 나왔다 치자. 그거는 너네 한 명 한 명의 키를 다 재서 산출해낸 결과는 아닐 거야. 지역별로 몇 명,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시흥시에서 뭐 100명, 뭐 서울시에서 1000명, 부천시에서 100명, 뭐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적당한 인원을 뽑아서 그 인원들로 이제 평균 키를 구했을 거고, 그거에 대한 자료로 이 전체 집단을 추정을 했다고. 왜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고등학교 남학생의 그 평균 키를 알고 싶은데 정확하게 173.45다 이렇게 알고 싶은 게 아니라 대략적으로 어느 구간 내에 우리들의 평균 키가 들어있다, 뭐 이 정도면 충분히 뭐 이제 수용할 수 있는 결과값을 얻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많은 집단에 대한 추정이 어려울 때는 이 표본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전체 집단을 추정할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거야.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의문이 하나 들어야 되는 게, 모든 많은 집단은 다 표본을 토대로 조사를 하냐? 꼭 그런 건 아니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총 인구 조사를 한다 치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현재 전체 인구가 몇 명인지를 알 거면 당연히 뭐 출생신고랑 뭐 사망신고 이런 것들, 이런 자료들을 다 포함해서 그때는 번거롭고 시간 비용이 오래 걸리고 많이 들긴 하겠지만 이 전체 자료에 대한 조사를 빠짐없이 다 해야 돼. 이제 그걸 또 전수조사라는 용어를 앞에서 배웠는데, 많은 수라고 해서 무조건 표본을 토대로 추정하는 것도 아니고 적은 수라고 해서 무조건 전수조사를 하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결론은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지. 많은 수든 적은 수든 전체를 조사해서 자료를 얻어낼 수도 있고 표본을 조사해서 자료를 얻어낼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 적당한 쓰임에 따라 다를 거다. 목적에 따라서 전체를 다 해야 될 때도 있고 또는 뭐 일부만 할 때도 있고, 그 정도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이 모집단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 그 다음 이 표본 집단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라는 자료가 역시 존재를 할 거고, 역시나 그 평균 표준 편차를 알아야 우리가 이제 정규분포 곡선에 대한 이해를 해석을 할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표본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자, 얘네들에 대한 기호도 역시나 똑같이 배워볼 건데, 이 표본 평균은 앞으로 표기하기를 이렇게 x바라고 표기를 해. 그동안의 x는 하나하나의 별량들, 이 변수였는데 그 x바를 씌우면 우리가 만들어낸 표본 집단의 평균값을 대표하는 기호다 이렇게 받아들이자. 자, 그 다음에 표본 표준 편차를 이 대문자 s를 약자로 쓰거든. 그래서 표본 표준 편차가 대문자 s, 이 표본 분산은 대문자 s의 제곱 이렇게. 그래서 이제 표본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에 대한 기호를 또 배웠어. 그런데
이 표본 평균하고 표본 분산을 구하는 과정을 잠깐 설명할게. 사실 고등 과정에서 이걸 더 이상 다루고 있진 않은데 간략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갈게. 자, 표본 평균은 내가 뽑아낸 자료의 평균이야. 내가 뽑아낸 자료의 평균이라고 했으면 그 자료가 n개 있다고 생각을 하자. 그러면 첫 번째 자료, 두 번째 자료, 세 번째 자료에서 n번째 자료까지의 합을 n개로 나누면 될 거지. 이건 이제 우리 시험 점수의 평균 내는 거랑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돼. 목평균은 내가 시험을 100과목을 봤으면 100개를 다 더해서 100으로 나누면 되잖아. 표본 평균은 전체 100개를 다 조사하기 어려워서 뭐 5개, 10개 이 정도만 추려서 조사를 하겠다고. 그 정도로 추려서 조사한 애들을 다 더해서 n등분하면 역시나 이제 표본의 평균이 될 거야. 그럼 뭐 의도는 이 모평균이나 이 표본 평균이나 평균값을 구하는 거는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표본 분산을 구하는 과정인데 이 분산 구하는 거를 많이들 또 잊고 있어. 분산의 정의가 뭐였냐면 편차 제곱의 평균. 그럼 생각. 편차가 뭐였냐면 내 점수 빼기 평균, 별량 빼기 평균인데 x1부터 xn까지 이러한 표본들을 뽑았다면 x1 입장에서의 편차는 이럴 거야. x1 입장에서의 편차는 이 표본의 점수 빼기 그 표본들의 평균 x바가 되겠지. 이렇게 이게 편차를 제곱. 다음 두 번째 표본에 대한 편차도 마찬가지 만들어낼 수 있고 역시나 얘도 제곱. 그래서 마지막 n번째 값에 대한 n번째 표본에 대한 편차를 제곱해서 다 더하면 이건 편차 제곱을 다 더하는 거지. 근데 이거를 마찬가지로 n등분을 한다고 하면 편차 제곱들을 다 더해서 n개로 나눴으니까 이걸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 그럼 여기 표본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하냐? 뭐 우리가 늘상 구하던 대로 여기다 루트만 씌우면 돼. 근데 이거를 다루지 않는다고 간략하게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 실제로 n개에 대한 자료를 조사했으면 n으로 나눠야 돼. 100개에 대한 자료를 조사했으면 100으로 나눴어야 맞는데 이 표본 분산에 대해서 나누는 값은 n개의 자료를 조사했다고 해도 n으로 나누지 않고 n-1로 나눈다. 이거는 대학교에 이제 통계학 공부를 하게 되면 배우기는 할 텐데 고등 과정에서 우리한테 이거를 다루고 있지 않아, 가르치고 있진 않아. 그래서 고등 과정에서는 이거에 대한 증명을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너네한테 문제를 표기하진 않는다. 그래서 이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에 대한 얘기는 책에 언급은 돼 있으니까 간략하게 얘기는 하지만 문제를 출제도 안 할 거고 시험 문제 나올 일도 당연히 없을 거고.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지우고 이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 여기에 새로운 용어를 또 써놨는데 말이 약간 어렵지. 뭐.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이제 의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아니 전체 집단에 대한 추정이 어려워서 표본을 뽑아서 전체를 추정하겠다는 게 목적이었는데 전체 집단을 구할 수 없어서 표본에 대한 자료를 조사를 해서 이걸 가지고 전체 집단을 추정한다고 했었는데 이걸 갑자기 고등과정에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 그러고 나서 뜬금없이 용어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게 표본 평균, 이 x바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언급하고 있다고. 이건 이제 의도가 뭐냐면은 이 단순한 표본을 가지고 전체 집단을 추정할 때는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오차가 발생할 수 있어. 예를 들어 시흥시 남학생의 평균 키를 구한다고 하자. 시흥시 남학생의 평균 키를 구할 건데 내가 표본을 한 5명만 잡아볼게. 5명의 표본을 잡았는데 하필이면 내가 잡은 애들의 키가 뭐 이럴 수 있겠지. 그러니까 나는 부천시에 있는 남학생들의 전화번호를 확보한 다음에 그냥 무작위로 찍어서 전화를 했어. 5명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물어봐. 혹시 학생 키가 어떻게 되냐 물어봤는데 걔네들의 이제 키의 분포가 뭐 185, 190, 193, 178, 180 이렇게 결정이 됐다면 얘네들 가지고 만들어낸 평균 키 있지. 그건 대략 뭐 180 중반, 후반 이 정도로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런 자료를 임의로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평균 키는 이와 상당히 다를 거라는 걸 알고 있어. 보통 한 170 초중반 정도 될 거잖아. 그러니까 표본 자료를 토대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려고 봤더니 어떤 표본에 대해서 조사를 했을 때에는 이게 실제 평균과 상당히 많이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적당한 표본을 뽑기라는 게 사실상 애매하고 조금 더 전체 집단의 자료에 근접하는 값들을 찾아내려고 이 표본 평균에 대한 값으로 접근을 한다 이런 얘기야. 그럼 표본 평균에 대한 값으로 접근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내가 뽑아낸 애들의 평균이 존재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표본, 5명에 대한 어떤 표본은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고 또 5명에 대한 어떤 표본은 굉장히 고르게 나왔을 수도 있어.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고 어떤 5명에 대한 표본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 말을 해석을 해보잖아.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라고 했으면 내가 뽑아낸 애들의 평균을 일단 찾아야지.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여기 있는 자료로 찾은 표본들의 평균을 x1 바라고 할게. 그 두 번째 집단의 이제 표본 평균을 x2 바라 하고 세 번째 집단의 평균을 x3 바라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 내가 많은 수의 표본을 확보한 다음에 걔네들 간의 평균을 조사한 다음에 이 평균 자료들을 토대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한다면 아무래도 이 특정 몇 개만 뽑아서 한 줄짜리만 본 것보다는 여러 개의 이 평균들을 보는 게 전체 집단에 조금 더 근접할 수 있는 수치가 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 표본 분산 표준 편차를 쓰는 통계 자료도 있기는 하지만 고등과정 내에서는 아직까지는 이 표본 평균들을 모아서 새로운 자료를 얻어내고 그 자료들을 토대로 이 전체 집단에 근사시킬 거다, 근접해 갈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단원이 모평균과 표본평균이라고 나오는데 이 첫 번째 정리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었던 전체 집단. 그 다음 이 표본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얘보다는 조금 더 모집단에 근사할 수 있는 자료들이라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전체 집단을 추정하고 싶은 거니까 비교적 더 가까이 근사시킬 수 있는 자료들을 토대로 이 모집단에 대한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에 대한 기호를 어떻게 쓰는지 또 배우면 되는데 여기부터 이제 우리가 또 알고 있는 내용. 표본 평균을 방금 뭐라고 했냐면 x바라고 했다. 이게 x바야. x바의 평균. x바의 평균이니까 이건 2x바 이렇게 쓰면 되지. 그럼 표본 평균의 분산 x바의 분산 이거는 x바의 v를 쓰면 될 거고 여기는 x바의 표준 편차 이렇게 쓰면 된다 했지. 자, 그 다음 이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과정을 배워야 될 거잖아. 일단 첫 번째 이 표본 평균들의 평균은 구해보잖아. 이 증명 되게 간단한데 이 실제로 구해보면 이 값은 늘 모평균과 동일해져. 모평균과 동일해진다. 그 다음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해보면 모집단의 분산, 모분산을 n으로 나눈 값과 동일하다. 그럼 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여기에다 루트를 씌우면 되니까 이 표기하기는 루트 n분의 모표준 편차라고 쓰면 될 거고 이 모표준 편차는 우리가 그냥 편의상 시그마로 썼으니까 이제 얘네들에 대한 표기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써야 되는 자료들은 여기.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긴 하지. 뭐가 의문이냐면 이 뜬금없이 n이라는 게 나왔어. 근데 n이 뭔지는 또 전 시간에 했으니까 알긴 알지. 이름이 표본이잖아, 표본. 그러니까 이 n의 의미는 이 표본의 크기야, 크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10개에 대한 자료를 뽑아서 조사를 했다. 그러면 그때 n은 10이 될 거고 5개에 대한 자료를 조사했다. 그러면 그때 n 값은 5가 될 거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표본, 샘플링을 한다고 했으니까 전체 집단에서 몇 개를 내가 뽑았다고. 그럼 그 뽑은 개수가 있을 거잖아. 그 개수를 앞으로 우리가 n이라고 두고 이제 표본 평균에 대한 자료를 조사할 때는 평균 값은 전체 집단의 평균과 동일. 분산은 전체 집단의 분산을 n으로 나눈 거. 그러니까 표준 편차는 전체 집단의 표준 편차를 루트 n으로 나눈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된다. 그러면 이제 이 목적이 명확해진 게 우리가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를 찾은 후에 뭘 했었냐면 이 정규분포에 대한 접근을 했지. 지금 그걸 또 기억하고 있어야 돼. 이 집단에 대한 평균 표준 편차라는 자료를 조사해서 정규분포 m, 시그마 제곱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었거든. 그럼 왜 우리가 여기서 평균하고 표준 편차에 대한 고민을 계속 했었냐면 얘네들을 비교할 수 있게끔 만드는 곡선이 하나 있었지. 정규분포 곡선. 이거 안 해도 돼. 뭐 얘기했지만 안 해도 돼. 그래서 이 곡선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는 게 이 표준 편차와 평균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잠깐 복습 멈춰놓고 생각해. 이 표준 편차랑 평균의 목적이 뭐였는지 일단 너네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돼. 정규분포 곡선이 그려지는데 어떤 곡선은 얘를 적당히 오른쪽으로 옮겨서 똑같이 그려지는 곡선이 있었고, 또는 이 동일한 중심축을 갖긴 갖는데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 또는 뭐 완만하게 떨어지는 거 이런 게 있었다고. 더 이상의 얘기는 생략할게. 이 표준 편차와 평균의 목적이 뭐였는지, 얘네들의 의도가 이 그래프 개형을 나타내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었는지 너네가 한번 다시 확인을 해야 돼. 그래서 전체 집단의 자료를 이 평균 표준 편차를 찾아냈으면 이 평균 표준 편차를 토대로 그걸 만족하는 정규분포 곡선을 나타낼 수 있었다. 마찬가지인 게 얘네들을 가지고도 역시나 동일하게 정규분포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겠지. 그 여기에서의 평균은 전체 집단의 평균과 동일. 그다음 여기에서의 표준 편차는 전체 집단의 표준 편차를 루트 n으로 나눈 거. 이걸 표준 편차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쓰면 이런 평균 표준 편차를 만족시키는 정규분포 곡선이 또다시 새로이 생길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한테 제시하는 정규분포 곡선은 두 개다 이 말이야. 전체 집단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만들어낼 거냐, 아니면은 n개 적당한 크기의 표본을 뽑아서 정규분포 곡선을 만들어낼 거냐, 이 두 가지의 목적이 있다 이 얘기고, 이 정규분포 곡선에 대한 해석을 한 다음에 항상 얘기를 했던 게, 물론 너네가 다 값을 조사를 해서 이런 걸 만족하는 곡선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 과정이 상당히 번거로웠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정규분포에 대한 자료를 얻던 간에 항상 일반화시킬 수 있는 이 표준화 Z분포지, Z분포. 그래서 이런 정규분포를 만족하는 애들을 죄다 표준화라는 작업을 통해서 동일선상에 올려놓을 거다 이 얘기를 했었어. Z를 기억을 해야 돼. 뭐였냐면 내 점수 빼기 평균을 표준 편차로 나누자. 이게 이제 표준하는 방법이었잖아. 여기는 모집단이라고 쓸까? 모집단의 표준화. 그럼 이번에는 방금 공부한 자료를 토대로 우리는 표본에 대한 표준화도 할 수 있어. 표본에 대한 표준화. 그럼 표본에 대한 표준화를 동일하게 접근을 하는데 내 점수 빼기 평균을 표준 편차로 나누긴 할 텐데, 자 일단 첫 번째 이 표본에 대한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바뀌었다 이거. 루트 n분의 시그마로 표준 편차는 바뀌었고, 여기에서의 내 점수는 이 x 하나짜리는 개개인의 점수. 근데 이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했다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쓰는 x는 이 표본 평균이 돼야 돼요. 표본 평균. 그럼 표본 평균을 나타내기로 한 기호는 x바였다고. 그래서 이거 혼동하면 안 돼. 표본이 있을 때는 여기를 그냥 x라고 쓰지 않고 반드시 x바라고 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표본이 있을 때도 표준화를 시킬 수 있고 표본이 없을 때도 전체 자료를 조사해서 표준화를 시킬 수 있다 이거야.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지 중심축 평균은 항상 0으로 맞춰지고 표준 편차는 늘 1로 결정되는 이 표준 정규분포 곡선 위에 동일한 라인 위에 둬서 누가 더 우월한지 열등한지를 찾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처음 설명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긴 했는데 실제로 이 표준 정규분포를 만들어내면 그게 가능하다 이거지. 내 키랑 내 시력이랑 어떤 게 더 우월한지 열등한지 알 수 있다 이거야. 둘 다 열등이야 열등? 평균 키보다 작고 안경도 쓰고 있으니까 시력도 안 좋잖아. 그럼 누가 더 우월한지 말고 내 키랑 시력 중에 어떤 게 더 열등한지 알 수 있어. 이 작업을 거친다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이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고 이 자료를 토대로 이제 통계의 마지막 목적, 통계적 추정, 모집단의 추정, 모집단의 신뢰 구간이라는 단원이 있는데 모평균의 추정, 모평균의 신뢰 구간이라는 단원, 마지막 단원이 있는데 이 자료를 토대로 최종 목적, 적당한 표본을 뽑아서 전체 집단을 한번 추정해보자 이런 얘기. 대표적인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186쪽 문제를 보면은 135의 숫자가 하나씩 적힌 3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2장의 카드를 복원 추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체크해야 될 2가지. 일단 첫 번째는 카드를 2장을 뽑는다고 했고 두 번째는 복원해서 뽑겠다 이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2장을 뽑는 거니까 2번 시행을 할 건데 시행할 때마다 복원을 해놓고 시행이야. 그러니까 복원 추출이라고 하면 내가 꺼낸 걸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었다가 꺼내는 거니까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생각하는데 이전 게 중복돼서 나와도 괜찮다 이 얘기거든. 잠깐 멈추고 너네가 여기까지만 한번 해봐. 이 3장이 있는데 2장의 카드를 복원 추출할 때 나올 수 있는 경우 그 가지수를 한번 세보면 보편적으로 많이 실수하는 게 이거지. 1, 3 뽑을 수 있고 그 다음에 1하고 5를 뽑을 수 있고 그 다음에 3하고 5를 뽑을 수 있어. 이 생각은 다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뽑고 나면 너네가 간과한 게 뭐냐면 저 복원 추출이야. 1번을 뽑고 복원시킨 다음에 다시 뽑을 거니까 당연히 1만 2번 나올 수도 있고 3만 2번 나올 수도 있고 5만 2번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거지 뭐. 그래서 전체 가지수는 이렇게 될 거고 이제 그 다음에 문제가 이 카드에 적힌 숫자의 표본 평균이래. 그걸 x바로 하는데 x바를 확률 분포로 나타내시오. 확률 분포로 나타내시오. 이걸 이제 우리가 많이 했지. 이게 확률 분포야. x바를 변수로 하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뽑은 표본의 평균이지. 그럼 내가 뽑은 표본의 평균을 보니까 얘네들 가지고 만들어낸 평균 밑에다 작게 쓸게. 1, 3을 가지고 만들어낸 평균은 2 1, 5를 가지고 만들어낸 건 3이고 4, 1, 3, 5 이렇게 발생할 수 있으니까 가능한 표본 평균을 직접 나열을 해서 써보면 1, 2, 3, 4, 5 5가지가 가능해. 이렇게 5가지. 그러면 가능한 표본들을 직접 확인을 했으니까 그에 따른 확률을 쓸 건데 또 하나의 문제야. 지금 이게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개인지 확인을 해봐야 돼. 확률의 기본 정의 전체 경우의 수분의 특정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 1이 나올 수 있는 경우 2가 나올 수 있는 경우를 다 따질 건데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개로 보이냐면 9개지 9개 9개인 근거 1, 3, 5 셋 중에 하나를 뽑을 거고 뽑은 다음에 다시 집어넣고 시행을 한 번 더 하잖아. 복원 추출해서 2번 뽑는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처음 시행에 셋 중 하나 선택하고 두 번째 시행에도 셋 중 하나를 선택할 거니까 토탈 9번의 기회가 있을 거야. 그 9번의 경우의 수 중에 1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이거 한 가지. 왜냐면 첫 번째도 1, 두 번째도 1 뽑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 줄이고 두 번째 2가 나오는 걸 생각하는데
2가 되는 거는 이거 1, 3이 나오는 건데 첫 번째 시행에서 1, 3이 나올 수도 있고 미안 첫 번째 1, 두 번째 3이 나올 수도 있고 첫 번째 3 나오고 두 번째 1이 나올 수도 있지. 그 시행은 당연히 다르다고. 내가 첫 번째 1을 본 거랑 3을 본 거랑 당연히 다르지. 그래서 2가 발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 여기도 이제 계산했고 3이 발생할 수 있는 거를 따져보면은 1, 5, 5, 1 그리고 3, 3 세 가지. 4로 결정되는 거는 3, 5, 5, 3 두 개. 5로 결정되는 건 5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거 9분의 1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자리가 없어서 내가 생략하긴 했는데 원래 여기는 합이 1인 걸 또 보여야 되잖아. 실제로 이걸 다 더하면 1인 게 맞으니까 내가 생게 문제가 없고 이게 지금 1번 문제 확률분포 표를 잘 나타냈고 이제 이 x바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야. 그럼 2번 문제가 x바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니까 x바의 평균 x바의 분산 그리고 x바의 표준 편차 뭐 이걸 찾자 이런 얘기인 것 같아. 그러면 평균 찾는 거 곱해서 더하는 거 이건 이제 문제가 없어. 자 그래서 평균을 한번 찾아보면 분모는 다 동일하게 두고 이거 3분의 1로 쓰지 않는다고 강조 많이 했어. 분모는 통분. 그 다음에 이거 곱해서 더하면 되니까 1, 4, 9, 8, 5 27, 27. 자 그래서 평균은 3으로 이제 결정이야. 두 번째 분산을 구하자. 이 분산 구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애를 먹고 설명을 많이 했는데 이게 또 물어보면 또 한번 다시 한번 생각. 분산 구하는 방법이 뭐였는지 한번 생각해. 10초. 뭐 멈추고 싶죠? 멈추고 싶죠? 난 또 바로 해. 자 x바의 분산을 어떻게 구한다 그랬냐면 원래 정의인 편차제곱의 평균이 있긴 한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이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 제곱. 다 증명 과정을 했으니까 생략.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 제곱을 해보자. 제곱하고 발생할 확률을 곱해서 더하면 그게 제곱의 평균. 역시나 동일하게 통분을 해놨으니까 1, 4 곱하기 2 27, 32, 그 다음에 29. 이게 제곱의 평균 빼기 원래 구해놨었던 평균의 제곱. 여기까지. (9분의 12) 9분의 12. 그래서 이 vx바 표본 평균의 분산은 9분의 12 3분의 4로 결정이고 거기에 루트를 씌우면 이제 표준 편차가 결정이 된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233번을 문제 의도대로 x바에 대한 확률 분포를 만들어 놓고 그에 따른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했는데 아까 이전 시간에 개념 설명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이 2의 x바는 모집단의 평균과 동일하다라고 했었고 얘는 모집단의 분산을 크기로 나누자고 얘기를 했었고 이거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루트 2로 나누자. 이 위에 거에 루트를 씌우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을 소개할 건데 두 번째 방법. 나는 지금 이 전제 조건을 따르는 전체 집단의 평균하고 분산을 구해서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을 구하는 방향으로 가볼게. 여기가 잘 안 보이더라고. 여기다 쓰겠습니다. 이 아래다. 자, 전체 집단을 보는 건 이거지. 발생할 수 있는 확률 변수 x는 보다시피 1하고 3하고 5 그리고 그에 따른 확률 3개 중에 하나씩인 거니까 각각의 확률이 3분의 1. 여기 합은 1. 이 상태에서 이제 2x랑 vx를 구합시다. 2x 곱해서 더하면 되지. 3분의 1, 3, 5, 9는 3. 그래서 전체 집단의 평균을 표본 없이 구해봤더니 실제로 표본 평균과 동일하다. 표본 평균의 평균과 동일하다. 이걸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자, 분산. 동일한 과정으로 다시 분산을 구하는데 분산 구하는 방법. 편차제곱의 평균을 써도 되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효율적인
제곱의 평균을 토대로 하겠다. 그래서 x제곱을 만들어 놓고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점. 제곱의 평균 1, 9, 20 빼기 평균점. 왜 써보면은 이게 3분의 35 빼기 9, 3분의 35 빼기 27, 3분의 8. 그러니까 전체 집단의 평균하고 분산을 구해본 결과가 과연 표본 평균의 평균과 분산과 동일한지만 이제 확인을 해보면 되지. 뭐 평균은 같은 게 확인이 됐고 분산 이건 3분의 3인데 저건 3분의 8이니까 틀린 거야? 아니지. 크기로 나누는 걸 아직 우리가 안 했잖아.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은 여기서 얻어낸 결과 전체 집단의 평균이 3인 거 문제 없었고, 그 다음 전체 집단의 분산은 3분의 8이었는데 그 3분의 8을 이 표본의 크기 2로 나눈다고 하니까 이 결과가 역시 동일하게 3분의 4로 나올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표본 평균에 대한 자료를 직접 조사해서 문제를 풀어가도 괜찮고, 또는 전체 집단의 평균 분산을 구한 다음에 표본의 크기로 나눠서 분산에 대한 접근을 해도 동일하다 이거지. 자, 다음 문제 188쪽의 필수 예제인데, 이번에는 그 표본 평균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토대로 이 표준화를 시켜보는 작업을 할 거야. 문제를 읽어보면은 어떤 자판기에서 판매되는 음료수의 용량의 정보가 나와 있어. 그러니까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할 건데, 뭐 예를 들어 뭐 콜라를 산다 치자. 그럼 콜라가 평균적으로 150ml랑 이런 표준 편차를 따르도록 설정이 되어져 있대. 그러니까 너가 사는 콜라랑 내가 사는 콜라의 용량이 다를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평균적으로 150ml로 나오기는 하겠지만 뭐 약간의 편차가 존재할 수는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이 자판기에서 판매되는 음료수 중 100개를 이미 추출한다. 여기 이제 표본에 대한 언급을 해준대.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무수히 많이 팔다 보니까 그 모든 자료를 다 조사하기는 힘들고 내가 그냥 무작위로 100개만 뽑아서 조사를 했다 이 얘기야. 그 100개짜리에 이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는데 100개에 대한 평균이 149mm에서 151mm 사이에 있을 확률이 얼마냐, 그걸 이제 우리가 이 표준 정규분포 표를 토대로 확인을 해보자, 그런 얘기야. 자, 그럼 이제 정보를 한번 가볼게. 원래는 우리가 조사했었던 여기까지에 대한 단서는 이게 낫을까? 여기까지에 대한 단서는 그동안 이렇게 해왔었어. 근데 그건 언제였냐면 모집단에서야, 전체 집단에서. 근데 지금 문제는 어떤 자판기에서 100개를 뽑았다고 했으니까 이제 표본에 대한 언급이 있는 거거든.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자료를 이렇게 쓰지 않고 이 100개를 이미 추출했다는 것까지 포함시켜서 앞으로는 정규 분포를 이렇게 쓴다고. 평균이 150, 그 다음 기존의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쓰되 표본이 주어져 있으면 루트 n분의 루트 100분의 를 써서 이 정규분포를 나타낼 거다 이 얘기야. 자, 이걸 만족하는 정규분포 곡선이 또 있을 건데, 평균 150, 표준 편차가 2분의 1인 걸 만족하는 정규분포 곡선이 있을 건데, 다시 그걸 만들어내서 우리가 확률값을 찾아내기는 너무 번거로워. 그래서 역시나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이걸 가지고 표준화, Z분포로 접근을 하겠다 이 얘기지. 자, 이제 문제 가볼게. 우리가 구해야 될 확률은 지금 뭐냐면, 내가 조사한 100개의 평균이 149 이상 151 이하로 결정될 확률이 얼마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중이야. 그러면 이걸 찾아내려면 이런 정규분포표를 또 만들어야 되니까 그 과정이 번거로워서 표준 정규분포표로 바꾼다고. 그걸 표준 정규분포표로 바꾸는 방법이 이제 Z 표준화를 시키는 거지. 그러면 내 점수 빼기 평균을 표준 편차로 나누자. 우리가 그동안 해왔었던 작업은 계속 이거였어. 자, 만들어낸 결과 이쪽에 있는 값은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됐고 이 z값에 따른 확률을 결정하면 되는데 그건 보다시피 이제 표에서 다 주어져 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표준 정규 분포 중심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거. 그래서 이 0인 축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 하라고 하면 굳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구할 필요가 없고 한쪽만 구해서 2배를 해도 괜찮다 이거지. 그래서 2배를 하자. 한쪽만 구해서. 그럼 0부터 2까지의 확률은 0.477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답은 0.9544다 이렇게 쓸 수 있다. 그 다음 189쪽 필수예제 5번 표본 평균의 확률. 이번에는 자료가 앞에 거랑 달리 주어져 있는데 어떻게 나와 있냐면 어느 비행기 탑승객의 짐의 무게의 평균이 18이고 표준 편차가 4래. 이런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이 비행기에 탑승한 승객 중에서 n명을 이미 추출한다고 했어. 앞에 문제랑 뭐가 다른지 인지를 해야지. 앞에서는 평균을 주고 표준 편차를 주고 몇 개를 뽑아서 조사할 건지도 언급을 했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몇 명을 뽑을 거라는 얘기를 안 했다고. n명을 뽑는다고 했으니까 도대체 몇 명인지 정확한 자료를 몰라. 대신에 앞에서는 평균, 표준 편차, 표본을 주고 확률을 구하시오가 문제였는데 이번에는 확률을 줬으니까 뭐 이 표본의 개수가 몇 개인지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대로 접근을 해볼게. 문제를 다르다고 보면 안 돼. 풀어가는 과정은 항상 동일하다고.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단서 평균, 표준 편차, 그리고 표본의 개수. 그 다음 표본 평균이 어느 범위 내에 있을 확률이 얼마다. 이거를 그냥 수식으로만 써내면 문제는 이미 풀려 있을 거야. 자,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18이고 표준 편차가 4기는 한데 n명을 뽑았다고 했으니까 표본 평균에 대한 표준 편차로 바뀐다 이렇게. 말이 너무 많이 꼬여 자꾸 표준 편차. 이걸 토대로 확률을 찾으래. 어떤 확률을 찾냐면 이 표본 평균 x바가 17 이상 19 이하로 결정될 확률을 찾으시오. 이게 문제야. 그럼 또 똑같지. 이걸 만족하는 정규분포 곡선을 그리기가 힘들어서 표준 정규분포로 바꿔서 표준화를 시켜서 문제를 풀겠다. 좀 빠르게 내 점수 빼기 평균을 표준 편차로 나누면 된다. 내 점수 빼기 평균을 표준 편차로 나누자. 식 정리하면 마이너스 4분의 루트 n 4분의 루트. 앞에 문제랑 또 동일한 게 보이지. 이 축에 대해서 대칭일 건데 플러스 4분의 루트 n 마이너스 4분의 루트. 따라서 2배인 0부터 4분의 루트 n까지. 이렇게 결정될 확률이 0.8664. 근데 2배를 해서 0.8664가 됐으니까 여기에 있는 거 이 값은 0.433인가? 이렇게 결정이 될 거고 그걸 만족하는 z값이 얼마인지 문제에서 주어져 있다. 4분의 루트 n이 1.5가 되면 된다. 그래서 연결곱하고 제곱하면 n값을 찾을 수 있지. 과정이 계속 동일하다는 걸 너네가 인지를 하고 있어요.